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70년대 또 80년대에는 우리 큰 기업체들이 대졸 신입사원들을 많이 뽑던 때입니다. 그때 저도 그 기업체에서 대졸 신입사원들을 위한 강의에 좀 나가곤 했습니다. 강의를 끝내면서 제가 여러분이 대학을 다니고 사회 출발을 하는데 대학에 다닐 때에 이건 나에게 있어서는 고전에 해당한다 하는 책을 5권쯤 읽어보니가 손들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없습니다. 3권쯤 읽어보니는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몇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생각에 이분들이 이제 과장이 될 때까지는 열심히 일하느라고 뭐 다른 생각을 별로 못할 겁니다. 그 대신 이제 부장이 되고 공무원에서 이제 국장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점점 그 자기 자신의 정신적 빈곤을 느끼는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저분들이 어떻게 사회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좀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전을 대학에 다닐 때 읽지 못했다 하는 것은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못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관과 가치관을 못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큰 회사를 이끌어간다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가면 정신적 빈곤을 많이 느낄 텐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사람들이 이제 쭉 자라서 큰 회사의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됐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분들이 이제 느낀 거예요. 민구안이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을 좀 뽑아야겠다. 그렇지 않으니까 나 자신이 우리 사회가 정신적인 방향과 가치를 상실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요새 삼성그룹 같은 데서는 인문학 공부를 한 사람들을 다시 좀 뽑겠다 해서 뽑는 때가 왔습니다. 근데 그건 또 공무원 사회도 그렇습니다. 요새 우리 대통령 선거를 많이 바쁘게 지나고 있는데 이제 성숙된 사회에 가게 되면 조금 성격은 다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었는데 그때 국무장관이 벤츠라고 한 사람이죠. 근데 그때 제가 미국에 좀 머물러 보았는데요.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이 됐지만은 국민들의 존경과 기대를 가진 사람은 국무장관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게 되면 다 받아들이고요. 카터는 정책을 세우는 사람이지 인격적으로 그건 미안합니다만은 국무장관보다는 한 단계 떨어지는 걸로 봅니다. 또 케네디 대통령, 존슨 대통령 때 딘 러스크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있었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네들이 케네디 대통령이나 존슨 대통령을 더 존경하느냐 아니면 딘 러스크 국무장관을 더 존경하느냐 물어보면 절대 다수는 딘 러스크를 존경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요새 그저 저 혼자 생각입니다만은 우리 대통령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표를 얻어야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그냥 했다겠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밖에 나와서 연설도 하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별로 걱정도 안 하던 사람이 대통령 되려고 하니까 마치 내가 애국자인 것 같이 이제 떠들고 그런데요. 차라리 그런 사람이 될 바에는 장관이 된다든지 특수한 분야의 조용한 국민적 지도자가 되는 편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런 점들을 쭉 보게 되면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내 생애를 어떻게 이제 갖고 가야겠는가,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그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하다가 그런 얘기를 좀 소개한 게 있습니다. 오래전에 내 친구인 안병욱 선생, 김태길 선생, 또 나 이렇게 셋이서 국회의정 간 일이 있습니다. 부탁받았던 일을 다 끝내고 좀 조용한 시간이 있는데 우리 셋이 다 바쁘니까 이제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따로 일하니까요. 그때 무슨 얘기가 나다가 우리가 지금 80이 넘도록 살아왔는데 과거를 이렇게 쭉 돌이켜보니까 계란에는 노른자가 있어서 병아리도 까나오고 계란 구슬을 하고 그런데 인생에도 그 계란에 노른자 같은 행복하고 보람 있는 알찬 나이가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셋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다가 결국 얻은 결론이 60에서 75세까지가 제일 행복하고 좋았던 나이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50부터라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50대가 끝날 때까지는 그 생활의 영역이라고 할까요? 목표가 나와 내 가정입니다. 50 끝날 때까지는 교육도 시켜야 하고 가정도 있고 하니까 나와 내 가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고 평가받으려고 하면 60은 돼야겠더라 말이죠. 60은 돼야 그 사람의 인생의 평가가 이제 사회에서 받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60부터인데 그럼 그 60이 어떤 나이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공자님도 좀 그런 암시를 하신 편이죠. 60이 되니까 내가 나를 믿는 나이가 되더라. 그 이전에는 사실 자기가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60쯤 되니까 이제 내가 나를 믿어도 되겠더라. 내가 나를 믿으니까 또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있고 신뢰 있는 사회가 형성되는 것 같다. 그 생각입니다. 또 그리고 지식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하는 건 이제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겠죠.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하는 것도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사회적 가치는 60이 넘어서 평가받는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60쯤 되게 되면 사회적 평가와 더불어 이제 내가 성장을 하는데 그 몇 살까지 성장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75세까지는 다 누구나 잘하게 돼 있다. 지식도 성장하고요. 인간적인 성숙도도 생기고요. 그래서 75세까지는 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5세까지 성장한 다음에는 그걸 이제 얼마나 연장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연장하지 않으면 또 내려와 버리고 마니까요. 그게 얼마나 연장하는가 80대 후반까지는 누구나 연장하는 것 같더라 말이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김수환 추기경도 86세까지는 아마 충분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길 선생도 87세까지는
뭐 정상적으로 일했고요. 안병옥 선생도 거의 90 가까이는 다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80대 후반까지는 이제 성장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의 표준이지 누구나 다 인정하는가, 그건 좀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다 자기 마음속에 인정하는 것 같아요. 내가 75세쯤 됐을 때 우리 교수들이 모여 있는데 후배 교수 누가 회갑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영문과 교수가 하는 말입니다. 그 친구 봐, 철도 안 들었는데 회갑부터 됐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남의 얘기 같은 게 자기 얘기거든요. 나도 60대에는 철이 안 들었더랬는데 회갑은 되더라. 이제 그거 공감됩니다. 내가 아마 70 중반 때니까요. 우리 정석회 교수님을 모시고 어디 좀 가게 됐습니다. 차 타고 뒤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가는데 한참 가다가 심심하니까 그분이 그때 92세인가 3세인가 그렇습니다. 날 싶더니 가만히 김 교수 연세가 어떻게 됐더라 그래요. 그래서 76세입니다. 그랬더니 끄떡끄떡하고 가만히 있더니 좋은 나이올시다 그래요. 아주 부럽다고 말이죠. 나도 그런 나이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 보면 이제 65세에서 60에서 75세까지는 성장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또 일도 이제 충실하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제일 황금기는 60에서 75세까지고 그 얼마나 연장하느냐 못하느냐는 자기 책임이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건 아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와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61년, 62년 미국에 좀 가서 머물러 보니까요, 그때 백인 사회, 지성인 사회에서는 이렇게 유행하는 말같이 인생은 60부터라 그래요. 인생은 60부터라고. 그때 우리는 인생은 회갑되면 다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연령에 대한 관심이 좀 다르다, 그래서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한 30년쯤 지나니까 일본이 또 그 문제를 취급하대요. 기억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본에서는 이제 60대 이후의 인생 설계의 문제가 아주 많이 사회적 관심이 됐어요. 거기서는 또 주로 남자들보다도 여성들도 이제 같은 문제인데요. 그때 나오던 얘기를 가만 정리해보면, 60쯤 되게 되면 이제 가정에서는 해방되고, 내가 나를 되찾게 되는 이제 내 출발이 사회적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그 결론은 결국은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는 반드시 해라, 그겁니다. 그 세 가지를 다 놓치면 60대 이후의 인생 자체를 놓치게 되니까 세 가지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해라. 그런데 그 첫째가 뭔가니 공부하라 그랬어요. 공부하라 말이죠. 뭐든지 일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일하고 그 일과 공부가 함께 가야 하니까 공부해라 말이죠. 그 공부는 오래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민구안이 과거에 못했던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을 다시 시작해라 말이죠. 이제 우리 여기 할머니가 그린 것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이렇게 통계 같은 걸 보니까요. 60 넘어서 취미 활동한 사람의 성공률이 그 이전보다 많아요. 그 사람은 억지로 일하는 거나 돈 때문에 일하거나 가정 때문에 일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일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60 넘으면 반드시 취미 활동을 하는데 그 취미 활동에서 얻은 성공이 이전보다 많았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나오는 게 뭐고 하니
반드시 일을 해라 그거예요. 일을 해라. 그때는 이렇게 뭐 수입이 있다 없다 그 생각을 하지 말고 뭐 봉급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묻지 말고 반드시 일해라 말이죠. 일 안 하게 되면 인생을 잃어버린다 말이죠. 그리고 또 막상 그 수입이 없어도 일을 한 사람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뭔가 하니 수입이 없어도 열심히 일한 사람은 또 수입이 생겼다고 그래요. 일의 대가가 있으니까 생겼다. 그 다음에 이제 일 가운데 하나가 봉사인데 봉사활동은 수입은 없었지만은 인생의 보람은 제일 많이 느낀다 그래요. 제일 그 행복을 많이 느낀다. 그 일해라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20, 30년 지나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60년대에 재출발하는 길이 뭔가 하는 얘기들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인생은 60부터다 하는 생각은 좀 앞으로는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또 나도 살아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80이 넘으면서요. 이제 그 우리 세 친구가 이제 가까우니까요. 내가 좀 바쁘게 뭐 강연도 많이 다니고 뭐 이제 그러니까 내 제자가 김태길 선생한테 가서 무슨 얘기 하다가 이 김영석 교수님 뭐 80 넘어서 지금도 열심히 이제 일하고 있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김태길 선생이 가만히 있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아직 철이 덜 들었구만. 어른돼서 뭘 받아야지 말이죠. 그래서 좀 쉴까 해봤어요. 근데 그 쉬는 게 더 힘들어요. 역시 일하는 게 낫지. 그래서 잠깐 쉴까 했다가 그냥 계속해서 지금까지 일하는데 역시 일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 가지는 뭔가 하니 정신적으로 항상 성장하는 무슨 그 조건이 있는데요. 저는 그걸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나를 가꾸는 건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제 내가 나를 키워가는 건데 그게 꼭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 같아요. 콩나물에 이제 물을 주면 새로운 물이 흘러서 가고 또 흘러가고 가는 동안에 이제 콩나물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대학을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항상 그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서 또 받아들이는 것을 그 75세까지는 성장을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한 10여 년은 나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콩나물에 물을 줘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말라버리고 말아요. 콩나물이 말라버립니다. 근데 그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 같이 항상 새로운 지식과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노력은 내 건강에 허락되는 동안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가만 보면 조금 생각을 잘못해서요. 콩나물에 물을 주어서 다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말 바에는 그릇에다가 물을 떠놓고서 거기에 콩나물을 이렇게 잠가두게 되면 뭐 물 안 줘도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 애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콩나물 그만 썩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은 내가 만드는 생각이 아니고 사회 조건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우리 요새 정치적 관심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마크스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 공산주의 정치 이념과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170년 전에 karl 마크스가 정치는 이렇게 해야 하고 경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그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그 공식을 그대로 믿어버리고 말아요. 그 밖에 공식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 아는 내 친구의 아들이기도 해서 더 잘 아는데요. 그 아들이 이제 우리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마크스주의를 정말 신봉하는데요. 그 교수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요. 그 후배들한테, 운동권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듯이 가르쳐줘요. 요거밖에 길이 없다고 봐야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연세대학교의 운동권 학생들이 그때 좀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콩나물이 썩어요. 그 사회도 썩어요. 아마 이 다음에 역사가들이 세계 역사들을 크게 볼 때 평가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20세기의 가장 큰 세계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요. 공산주의가 힘을 가지고 자랐다가 사라진 사건. 그게 아마 20세기의 제일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그렇게 강하게 세계를 지배할 것 같았는데 왜 끝났는가? 콩나물에 물을 주지 않고요. 썩은 물을 가지고 사니까요. 소련이 그래서 무너졌죠. 소련이 무너졌죠. 북한이 지금 그렇게 됐거든요. 중국이 지금 사상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거의 7, 80년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제가 있는 대학에서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그 학생들 이제 움직이는 걸 저는 이제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고만 꼭 믿어버리고 마니까요. 그 애들은 언제나 똑같아요.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공산주의 사회라고 하는 게 몇 가지 철학이 있어요. 첫째는 맹구하니 우리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을 써도 정당하다 그게요. 우리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공산적인 운동해도 괜찮고요. 그건 다 수단이니까요. 거짓말 해도 괜찮습니다. 목적에만 도달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교수도 간첩이 되고요. 목사도 이제 간첩 활동에 가는 것도 그거 다 괜찮아요. 우리 목적에 도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질 못해요.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민구안이 공산주의가 성장하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 언제나 적이 있어야 돼요. 투쟁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북한도 가만 보면요. 언제나 반미라든지 대한민국이라든지 적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적이 있으면 잘하고 적이 없으면 안 잘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정치가 투쟁이죠. 모든 게 투쟁이죠. 근데 그 이제 그 사람들의 오랜 전통인 그제 모순 논리 때문에 그래요. 모순 논리는 중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적이 있어야 돼요. 또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목표가 중간 목표가 있어요. 그 명구안이 정권을 잡을 때까지예요. 잡은 다음에는 이제 180도 달라집니다. 지금 제 생각인데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노동조합을 좀 많이 탄압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수들 가운데서는 인권 탄압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탄압했어요. 근데 나도 그땐 그건 아니다 말이죠. 노동운동은 이건 세계적인 운동인데 그건 잘못이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가만 생각해 보면요. 아마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건 제 생각입니다. 남로당원이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남로당원이었으니까요. 그 남로당원이면 이거 배우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기업체에서는 정권을 잡을 때까지는 파업하게 돼 있어요. 그 대신 정권을 잡은 다음엔 절대 파업이 없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 파업이라는 거 없어요. 그런데 정권 잡을 때까지 이제 파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남로당원으로서 그걸 알았으니까 지금 이 노동조합을 탄압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희망이 없다 말이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노동조합을 오늘같이 자유롭게 해두었으면요. 지금 우리 경제는 못 자랐죠. 그 이제 이런 거 이제 공산주의에 가는 그 길입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가요. 한참 그 공산주의 사상이 이제 미국에도 들어오고 그랬을 때 그 목사 일을 중단하고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연구를 해서 발표한 거였어요. 그게 이제 우리하고는 좀 상관은 없죠.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사건, 구라파에 있었던 사건들 이제 쭉 다 얘기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미국 사람들 보고서 이제 우리 한방에 120명 모여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몇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 당신들은 공산주의가 나쁘다 자꾸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도 다 목적이 있고 인간에 기여하기 위해서 산다고 말이죠. 그 사람들 불러다가 한 번 얘기 들어보면 어떠냐 말이죠. 그 미국 사람은 다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맞다고. 한번 그 공산주의자 받아들여서 얘기 들어보자 말이죠. 그 합의 본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럼 들어와서 좀 얘기해봐라. 우리 듣겠다. 그런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가서는 어떡합니까? 공산주의가 와서 설명할 때 들어보라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문 열고 들어온 다음 사람은 기관총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때는 뭐라 그럽니까? 듣고 안 듣고가 없습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가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이탈리아나 이제 그 공산주의 활동들이 다 그런데 선진 사회는 괜찮다고, 그건 자유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 공산주의가 후진 국가에 가서 베푸는 악은 그건 못 막는다 그랬습니다. 중국이나 이제 한국이나 이런 후진 국가는 공산주의는 그 다음에 무력으로 통치하니까 안 된다고 말이죠. 지금 북한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그 경고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일본서는 그 막스주의가 많이 책을 통해서 다 알았으니까요. 근데 우리 역사학 강의하는 교수님이 이제 무슨 얘기하다 그래요. 20대의 공산주의를 모르면 그건 좀 바보라고 말이죠. 알 건 알아야 한다고. 그런데 30 넘도록 따라다니는 건 더 바보라고 말이죠. 그때 희망이 없다고 말이죠. 그날은 이제 일본의 공산주의 좌파 사람들이 이제는 없어요. 우리는 아직 남아있는데 그건 없어요. 중국에서 대학생들이 요거 공부하지 않아요? 내가 좀 만나보고 그런데요. 그 학생들이 이따마건 그런 얘기예요. 중국에는 공산당은 있어도 공산주의자는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한국에 왔더니 공산당은 없는데 공산주의자는 아직도 많다고 그래요. 그 사고방식까지 많다고 말이죠. 근데 지금도 이제 그분들이 60대, 70대 많이 활동하니까요. 얘기하는 거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쓱 들어보면 운동권 겪은 사람이라구나. 말이 탁탁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수가 적으면 되는 거니까요. 있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 역사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제일 먼저 바뀌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업은 기업가에게 맡기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가 모든 기업을 관리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기업을 쥐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좀 많이 노력해야 하는데요. 그건 이제 정치적인 문제고요. 공산주의자들은 여전히 썩어요. 러시아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큐바도 무너지고요. 북한도 무너질 나라거든요.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엔 좀 이렇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만, 종교를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렇게 돼요. 아주 이게 저는 제가 교회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밖에 내놓지는 않지만 많이 걱정합니다. 많이 걱정하는데요. 대학을 다 나온 이제 지성인들이 교회에 가서 이제 다니는데요. 목사님의 설교만큼만 잘합니다. 또 신부님의 강론만큼만 잘합니다. 믿고 갔으니까요. 그걸 따라야 하거든요. 그냥 그 이상 성장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건 아주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교인들을 나보다도 더 훌륭한 크리스찬을 만들어서 사회 보내야 합니다. 신부님은 교인들을 맡아서 나보다 더 유능한 인재를 만들어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사회 가서 일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언제나 목사님 우산 밑에, 신부님 우산 밑에 교인을 두게 되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성장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장이 멎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라파 여행해 보세요. 여행해 보면요, 교회가 다 문 닫았습니다. 아주 상상 이외로 문 닫았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데는요, 암스테르담에 아주 국가의 대표적인 성당,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그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건물은 크고요. 이쪽은 나누어서 도서관 만들어주고요. 이쪽은 만들어서 세미나실 만들어주고요. 여긴 또 시민들 위해서 공개하고요. 예배는 안 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교회가 없어졌으니까요. 기독교가 없어졌다고 착각을 해요. 그건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정치 방향도 그렇고요. 그건 기독교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국민들의 성장을 맡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바깥 사람들은 자꾸 성장하고요. 교회는 성장이 멎으면요. 교회 안 가게 되죠. 그러니까 후진 국가는 교회가 왕성한데요. 선진 국가가 되게 되면 그 교회가 자꾸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요. 우리 목사님들이 나보다 훌륭한 크리스찬을 만들어서 사회 보내는 게 책임이지. 우리 교회에 와서 만족하자고 하면 교회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못 다하게 돼요. 저는 이제 그저 여러 가지를 느끼는데요. 이제 지방 가연 같은 걸 갑니다. 가면 반드시 이제 가연회가 끝난 다음에 몇 사람씩은 이제 내 책을 가져와서 사인을 좀 해달라고 사인을 해줍니다. 근데 어떤 때는 좀 많습니다. 한 3, 40명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이제 교회 장로님들 위해서 이제 내가 강연을 가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들한테 강연을 끝내고 나게 되면 저 선생님 책인데 사인 좀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교회가 독서를 안 한다는 셈이거든요. 근데 제가 과거에 독서 운동을 좀 해봤기 때문에 나같이 일하는 사람이 이제 목사였던 분이 돼서요.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독서 운동을 좀 일으키자 해서 이제 권고한데요. 결국은 실패했어요. 왜요? 교회가 독서 안 해요. 이런 것은요. 근데 이런 종교 걱정을 안 하려고 하다가도요. 여러분이 이슬람교 보세요. 그 이슬람교는요. 그 근본주의 신앙을 탈피하지 못하면요. 100년이고 120년 이상도 불행해져요. 그 사회가. 왜냐하면 썩어버린 사회가 되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후진 국가가 인도예요. 인도가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우리 사회의 앞날을 위해서 같이 걱정하니까요. 이 정치 이데올로기의 마크스주의를 믿는 사람들, 또 우리 종교적인 신앙 때문에 이제 나는 다 됐다고 그 근본주의 신앙 그거에서 매달려 살게 되면요. 사회적으로 불행합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항상 새로운 진리를 찾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사회에 희망을 줘야 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이제 예를 들면 나는 교회에서 자라긴 했지만은 신앙은 독서를 통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많은 이제 신학자들, 종교 사상가들,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책을 읽으니까요, 자꾸 신앙을 이렇게 좀 잘합니다. 근데 교회가 그걸 안 하기 때문에요, 잘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가꿔야겠다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그 얘기를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제게 주어지진 않았으니까요 말씀드린데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쭉 살아보면요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게 인간관계인데요. 인간관계에 미숙한 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마 직장생활 하시면 나보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거 몰랐어요. 교육비가 좀 좁지 않아요? 몰랐는데요. 27살 나서 중앙중고등학교 이제 한 7년 동안 봉직을 했는데요. 그때는 우리 중앙학교의 교주 되시는 분이 인천 김성수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교감이 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분을 이제 자주 접촉하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철없이 30대 초반까지니까 철 없었죠. 제가 좀 인간관계가 넓지도 못하고요. 좀 이렇게 여유있게 못 살아서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모시고 이렇게 쭉 살면서 내가 정말, 이게 인간관계가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소중하다 하는 걸 배웠어요. 직장도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분은 고려대학 중앙학교 경성방직도 관계되고 동아일보도 관계되고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산 분인데요. 아첨하는 사람은 절대로 옆에 두지 않아요. 아첨하는 사람은 반드시 배반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 아첨하는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게 개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사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나는 그분 보고서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기관의 책임자를 보든지 그 사람이 가까이 하는 비서가 어떤 사람인가 봐요. 비서가 사람이 옳지 않으면요. 그 사람, 반드시 실패해요. 인천 선생이 아주 아첨한 사람은 절대 가까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 출세하기 위해서 동료를 비방하는 사람. 우리 공무원 사회도 뭐가 선의의 경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느 사회나 있습니다. 대학 사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가까이 안 해요. 그건 좀 인격적으로 모자르는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편가르기 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가까이 안 돼요. 편가르기 하는 사람은요. 항상 편견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집단이 되게 되면요. 제일 사회의 암이 되는 집단 이기주의가 돼요. 이 집단 이기주의가 남아있는 사회는 언제나 불행해요. 그건 정치도 못하고요. 경제도 못하고요. 그래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아주 가까이 안 해요. 그리고 저 사람을 내가 한번 믿고 썼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당신 밑에 있든지 떠났든지 언제나 도와줘요. 이렇게 뒷받침해줘서 나라의 일꾼을 만드는 게 목적이지 내 사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도산도 그렇습니다만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나라의 일꾼을 만들면 되지 내 사람 만들지 않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서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이승만 박사예요. 장관들은 다 훌륭한 사람을 썼는데요. 비서들 그만 잘못 썼어요. 그래서 살고 난 다음에 그 이승만 박사가 답답하니까요. 허정씨 만나지 않았어요? 오라고 그렇게 만났거든요. 나무랬다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되는데 왜 한 번도 와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해줬냐고. 나 세상을 모르고 이렇게 갇혀 있는 줄 몰랐다고. 허정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몇 번 왔다가 비서진한테 쫓겨났다고 말이죠. 왔다 쫓겨났다. 이 박사가 그만 너무 슬퍼했다 그래요. 그게 바로 뭐고하니 그 인간관계를 좀 잘못 가지세요. 아마 우리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 점에서 조금 지혜로웠으면요. 탈피했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만 보고 내 얼굴만 그러니까 이건 난 잘 모르겠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장관을 임명할 때 그 분야는 나보다는 당신이 더 많이 알고 유능하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이 있으면 다 하라고 말이죠. 나보다 당신이 더 앞서니까 하라고. 근데 나하고 의견이 안 맞을 때만 좀 조절해달라고. 나보다는 당신이 더 나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했으면 들을 얘기 다 듣고요. 그랬겠는데요. 그 청와대 사람들만 얘기 듣고 나니까 청와대 사람들은 대통령 얼굴만 보고 살거든요. 거기만 맞추거든요. 그만 그것이 이렇게 우리 정치 질서를 다 이렇게 무너뜨리는 잘못된 결과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는 좀 그래야겠어요. 미안합니다. 난 그때 아주 젊은 나이니까요. 앞으로 내가 사회생활 하는 동안에 절대로 아첨하거나 두 번째로 이제 동료를 비방하거나 편가르기는 절대 하지 말자 말이죠. 그건 하면 안 된다. 어떤 직장이라고 할게 기업체 같은 데 가면요. 내가 잘 아는 모르고 있다가 요새 알았는데요. 아버지가 그 기관들을 몇 개 기관을 다 키워놓고서 나이 많으니까 이제 아들한테 인계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아들을 이제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병원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젊은 의사들은 전부 누군가니 이젠 아버지 세대는 끝났으니까 아들한테로 가야겠다. 그걸로 가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민구안이 또 자기를 키워준 분이니까 또 아버지한테 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 있다 보니까요. 그 직장이 전부 아들 편, 아버지 편으로 됐거든요. 그럼 일이 안 되잖아요.
그 아버지가 여러 가지를 걱정하다가 나한테도 좀 간접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 그래요. 그 어떡하실래요? 그랬더니 이건 할 수 없다고 아들 쫓고 제3자를 모셔와야겠다 말이에요. 그 아들 미국으로 쫓아보내세요. 너 가라고 말이죠. 그리고 제3자를 데려왔어요. 제3자는 편가리가 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인격의 성장과 더불어 되지만 이제 그 점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 얘기가 났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여러분 나이가 되면요. 이건 나는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지식도 가지고 그래야겠는데요. 제가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민구아님, 과거에 대학 다닐 때도 잊지 못했던 좀 이렇게 고전적 의미가 있는 책을 읽을 수 있으면요. 어느 대학을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고전은 이렇게 편중되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인간의 문제와 이제 사회에 대한 큰 그릇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좀 나이 들어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인은요. 지금 우리나라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전 세계를 쭉 보면 많은 나라가 있는데요. 문화권에서 세계를 영도해가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5나라뿐이에요. 영국하고요, 프랑스하고 독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될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택하면서 100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아주 후진 국가예요, 정신적으로는. 정말 상상 못할 정도로 후진 국가예요. 그 대신 이제 미국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는 일본하고요. 요 5나라가 지금 세계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런 인문학적 문화인데요. 이게 기계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고 자연과학이 이렇게 발달된데도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좀 바꿔야 돼요. 네. 서양 역사를 보면요. 인문학의 역사가 1000년 이상 가요. 그 뿌리와 밑둥에서부터 사회과학이 나와요. 그게 또 몇백 년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과 지금 같은 이제 기계공학 메커니즘 시대가 와요. 그건 이제 그 가지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가지나 열매나 꽃만 보고서 도입해 왔거든요. 뭐 공장도 만들면 되고요. 자동차도 만들면 되고 그건 도입했는데 그 대신 뭐 없는 거 아니에요? 사회과학적 가치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학에 항상 그치지 않거든요. 경제는 올라갔는데 통계를 내보면 뭔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사회과학이 없어요. 근데 그 사회과학이 왜 없는가 하고 보면 뿌리와 밑둥이 없어요. 인문학적 기초가 없어요. 가치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요. 그건 만들어야 해요. 근데 그 만드는 것이 이제 뭐 대학에 가서 강의 듣는 것도 아니고요. 역사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문학적 사고방식을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게 민구안이 독서예요. 고전적인 독서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영국이나 이제 프랑스보다도 먼저 성장했던 나라는 이탈리아예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크게 나랐던 나라는 스페인이에요. 전 세계 식민지 가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이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은 떨어지고 왜 이 나라들이 올라갔는가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 먼저 있던 이 나라들은 독서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5나라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국민의 80%가 100년 이상 독서한 나라들이에요. 국민의 절대 다수가요. 적어도 1세기 이상 독서를 해서 문화적인 토양이 생긴 나라들이에요. 여러분이 여행하시다가 이제 스페인에 가보세요. 그 시청 앞에 마드리드 그 시청 앞 광장에 쭉 가보면요. 동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키호테라고 하는 작품을 쓴 세르반테스의 동상인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전 세계가 스페인에게서 작가가 누가 있나 하면 그 사람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의 동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란서나 뭐 영국 같은 데 가보면요. 그런 동상에 몇십 개가 있어요. 몇십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거든요. 네. 또 여러분 지금 여행들 많이 하신데요. 이제 캐나다가 있고 미국이 있고 그 멕시코부터 저 남쪽 브라질 갈 때까지요. 독서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 앞으로 100년이 가도요. 남미가 세계 문화에 기여하리라 하는 건 지금 누구도 기대 안 해요. 왜요? 독서하니까 정신적 빈곤이거든요. 아시아로 와도 그래요. 독서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중국이 좀 미안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인데요. 이 중국이 그만 그 공산주의 문화 때문에요. 거의 한 100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되찾는데 아마 한 50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후진됐죠. 독일 학생 하나가 이제 대학원 학생이 장학금을 얻어가지고 북경대학에 이제 중국 문화 연구하려고 왔던 학생이 있어요. 와서 한 반년 넘도록 북경대학에서 있어 보니까요. 오래전이니까요. 근데 전부 막스주의 연구가 돼요. 뭐 텍토 연구고요. 그게 독일이 얼마나 앞선 나라입니까? 다 알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 실망했어요. 그래서 장학금 포기하고요. 공부를 떠났다가 돌아갈 수는 없고요. 자유중국 가게 되면 중국 문화 연구할 수 있다. 그러지 대만으로, 타이완으로 가려고 하다가 서울에 들렀어요. 그래서 나보고 타이완 가게 되면 중국 문화를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면 된다 그랬어요. 네, 거기 가면 지금 그 북경대학이나 그건 이제 그 당시입니다. 그건 막스주의 공부인데 그건 뭐 당신네들이 벌써 100년 앞선 거고 타이완 가라 그랬어요. 그래 글로 간다 그래요. 그 내가 이거 미안하지만 한마디만 내가 더 하겠는데 타이완보다는 월등하게 앞선 중국 문화권인데 일본 가면 타이완에 비교 안 될 정도로 앞서 있다고. 지금 아시아에서요, 세계적으로요, 중국 문화에 대한 고전적 연구를 제일 앞선 나라는 일본입니다. 우리가 일본이 그저 겉으로 보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비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노벨 문학상도 받고요, 뭐 노벨상 자꾸 받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 됐는가?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이 있는데요. 그 중간쯤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독서하는 문화를 키우는 토양이 자라게 되면 우리도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에 가요. 없거든요. 아시아에 사실은 그 문화권이 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예요. 조금 더 그 말씀 연장하죠. 지방 가연 같은 거 이제 쭉 가게 되면요. 30대 사람들이 나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민구안이 4대 강국 가운데 또 끼어가지고서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한 번도 길을 펴보고 살지 못한다고 말이죠. 눈치만 보고 살고 말이죠. 뭔가 좀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 맞죠? 뭐 우리 다 그렇게 사니까요. 그나는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우리 시대까지는 그랬는데 당신네 시대에 가게 되면 좀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달라지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민구안이 지금 우리에게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중국보다도 더 소중한 친구가 하나 생겼다고. 그 친구가 민구안이 유엔이라고. 지금은 유엔이 강대국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유엔이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어도 이제 몇십 년 지나게 되면 한국과 같은 중견국가가 몇십 개가 되니까 그 발언권이 이제 강해진다고. 그때는 강대국 몇이 세계를 지배하지 못하고 중견국가들이 이제 세계 여론을 만드는 때가 올 테니까 그건 당신의 때가 온다고. 그러니까 유엔이 없을 때하고 유엔이 생겼을 때하고 우리는 좀 달라졌다고. 당신이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외무장관이 됐다 하면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건 당신의 러시아의 주장이고 우리는 유엔의 주장 가지고 산다고 말이죠. 우리는 유엔이 있다고 말이죠. 일본이 뭐라고 얘기할 때 그런 좁은 과거 생각은 왜 자꾸 하냐고 말이죠. 지금 유엔이 전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린 그 편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큰 소리 칠 때가 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하고는 다르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내가 세계적 여러 나라를 쭉 다니면서 보게 되면 제일 문화 혜택을 많이 받는 나라는 어떤가 하니 스위스입니다. 가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문화 혜택을 제일 많이 받고 삽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스위스는 자기 나라에 언어가 없습니다. 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독일어 문화권이고요. 로잔 이쪽은 불어 문화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사상가나 학자들은 다 불어 문화권 사람이고요. 이건 독일 문화권 사람이지 스위스 문화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뻔했는데 세종대왕 때 한글을 만든 다음에 이제 우리 문화권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걸 얼마나 키워가느냐. 100년 걸리고 200년 걸려도 키워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노벨 문학상 받는 사람도 나오고요. 또 이제 자꾸 우리가 자라게 되면요. 일본 다음에는 역시 아직은 우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네들이 유엔이 생기고 세계가 무력으로 지배하던 세계가 정치가 지배하고 경제가 지배하고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로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는 벌써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제는 국경이 벌써 없지 않아요? 정치는 국경이 있어도 경제는 국경이 없거든요. 문화는 처음부터 국경이 없어요. 그건 하나의 세계예요. 우리 민족의 특성만 가져가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한 100년 더 살아서 좀 세계에서 큰 소리 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러죠. 난 당신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 안 한다고 노력여와에 달렸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런 점들을 쭉 생각해서 첫째로 생각하는 건 여러 가지 면에서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근데 그건 우리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 혼자 생각인데요. 우리 리더십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누가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누가 이제 행정력이 강하냐, 그것도 리더십이지만 말이죠. 밑에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라줄 수 있는 거, 그건 더 큰 리더십이에요. 적어도 밑에 사람들이 날 믿고 따라줄 수 있다 하면, 그건 그 사람은 가장 높은 지도력을 나는 가졌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처음에 제가 좀 말씀드린 것은요, 좀 이제부터 여러분이 내 인생과 내 미래 관리에 대해서 좀 달라졌으면 여러분이 달라지는 것만큼 이제 사회도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다 기업 관계, 우리 경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데요. 저는 일의 가치관이 생긴 듯 싶으면서도 아직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의 가치관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관이 난 함께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평양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일본에 대학 공부를 갔는데요. 가서 한 4, 5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요. 제일 부러운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사랑해요. 정말 다 부지런해요. 그때 우리는 정말 게을렀거든요. 그냥 그때 뭐 느꼈냐면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게으른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살았구나. 우리도 저 사람들만큼 열심히 일하는 때가 오지 않으면 독립이고 뭐 이거 안 되겠다 말이죠. 정말 일을 사랑해야겠다. 그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한 20년 있다 이제 미국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 사회는 모두가 일을 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서 그 가치를 사회가 공유하는 사회예요. 그 일본 사람들은 돈 벌어서 내가 잘 살면 되는 사회인데 이 사회는 일의 가치를 창출해서 사회가 더불어 가진 사회예요. 자본주의가 그래서 발전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복지 경제 체제도 나타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 혼자 그 당시 생각이 실질적으로 가치관까지 포함하면 미국 경제가 일본보다 50년 이상 100년은 앞섰다.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또 50년 내지 100년 앞섰다. 그게 국민의 그 경제에 대한 가치관의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래서 나는 좀 우리 민족이 언제쯤 이렇게 깨어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은 항상 좀 걱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서울대학 사회학과의 김경동 교수가 이제 주임 교수였는데요. 그분이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사회의식이죠. 그 조사에서 발표한 걸 봤어요. 그저 우연히 봤어요. 81년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런 그 국민적인 의식 구조를 하는 데는 10년 단위가 되거든요. 그 이전은 모르니까 10년 하는데 1981년에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 사회학과 교수들이 중심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무슨 항목이 나왔는 거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요. 당신이 먹을 것이 있고 생활이 안정돼도 일은 하겠느냐? 그 조사했어요. 그런데 그 해답이 나왔는데요. 100사람 가운데 86명, 86%가요. 나 먹을 거 있고 생활 안정돼도 일하겠다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나는 그거 보고서요. 이젠 우리도 희망이 있다 말이죠. 온 국민의 80%가 나 먹을 거 있고 생활 안정돼도 일을 하겠다고 하는 단계에 올라서면 그 민족은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에 자랐습니다. 그에 자라서 오늘 우리 경제가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난 신문도 보고 살아오다가 그때 그 소식 듣고서요. 이젠 게으른 민족은 아니다. 이제 우리도요. 이런 희망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81년인가 2년으로 기억하는데요. 호주의 호크 수상이 우리나라를 다녀갔어요. 다녀갔는데 저희 나라에 돌아가서 한국의 인상을 얘기하면서요. 한국에 가보라고 말이죠. 이런 달라졌다고. 아시아에서 이제 제2의 일본이 된다고 말이죠. 지금은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낮지만은 이제 곧 우리보다 앞선다고 말이죠. 그렇게 일을 사랑한다고 말이요. 온 국민이 열심히 일한다고. 아주 감명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감명받은 게 민구가 이제 그 당시에는요. 저도 많이 거기에 나가보곤 했습니다만 이제 현대그룹이나 대우그룹이나 LG 삼성그룹에 이제 가만 그때 가보면요.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까지 일하고요. 토요일 오후엔 또 연수원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또 토요일 오후 일요일 교육받고는 또 월요일에 또 직장으로 갔거든요. 그 호크 수상을 볼 때는요. 그 호주선 상상을 못 하거든요. 호주 사람들 보고서요. 연수받으러 오라 하게 되면 수당 얼마 주냐부터 물어보거든요. 교육받는 수당 안 받고는 안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때 그렇게 열심히 가거든요. 그래서 내 제자가 그게 시드니에 사는데요. 내가 갔더니 그래요. 선생님, 제가 호크성한테 들은 얘기만도 4번을 들었는데요. 한국에 갔다 와서 아주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고 그래요. 그때가 우리가 이제 경제가 올라갈 때예요. 그 단계 때. 이제 그에 하나 더 단계가 올라가야겠는데요. 우리 모두가 창출한 기업의 가치가요. 사회가 공유해야 돼요. 이걸 이제 내가 독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정책이죠. 사회가 공유하는 대로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선진 국가예요. 그야말로 이제 사회 경제가 자라나는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이 또 이렇게 쭉 살아가다 보면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니까 제 경우도 그런데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40대 때까지는 대단히 경제적으로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대학에 가서 봉급이 있으니까 기초생활은 되는 건데, 저는 애들을 6을 키웠기 때문에요. 그 교육비가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6.25 전쟁 때 북한에 있던 어머님이 오시고 동생이 세도하는데요. 다 대학, 고등학교 갈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11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 혼자 이제 다 키워가야 하니까요. 무척 좀 이제 힘들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교수들 수입이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는
다른 대학에 가서 이제 뭐 시간 강사해가지고 좀 버는 거에 부수입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나는 대로 뭐 애들 같이 살아야 할 테니까요. 시간 강사로 가세요. 근데 서울대학 가서 강의를 해보니까요. 사립대학 가는 시간 강사를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때는. 그래서 서울대가 2년 나가다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학, 숭실대학 이제 나가다가 숭실대학에서 이제 고맙게도 전임대우를 해줬어요. 그래서 두 대학의 월급을 받게 되니까 안정됐다 해서 좀 달라졌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수입이에요. 왜 이러느냐? 수입 때문에 이랬어요.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나는 그래서 지금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건 잘못이에요. 가난할 때는요, 돈 벌어야 해요. 기초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이제 새집을 못 얻어서요, 어디 가나 하고 이제 밤잠 못 자고 내 아내하고 고민하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내 아내가 두 군데서 가연 부탁하면 내가 어디 가연 갈까? 그러면 내 아내 대답은 언제나 꼭 같죠. 그건 왜 걱정하냐고? 돈 많이 주는 데 가지 그건 왜 걱정하냐고 말이죠. 그렇게 살았어요. 한 번은 대구에 있는 어느 중고등학교의 교감 선생이 내 제자예요. 날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찾아와서요. 찾아온 목적은 민구안이 이제 대구의 중고등학교 교장회의에서 1년에 한 번씩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600, 700명 모이는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금년에는 내 강연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결정이 이제 교장회에서 되고요. 그 가운데 한 교장이 우리 교감 선생이 이제 김생 직속 제자니까 내가 버리겠다고 말이야. 그런 내 제자가 온 거예요. 토요일에 대구에 좀 와서 강연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보니까 삼성그룹에 토요일 오니까요, 선약이 있어요. 그래 난 못 가겠는데, 다른 강사님 한 번 소개해 줄까? 그랬더니, 근처에가 할 일은 아니고요. 저야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요. 근데 그 날 그렇게 믿고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하는 내 제자의 그 표정이 아주 실망적이에요. 꼭 믿고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 내 제자의 표정을 보고서요, 가만고는 조금 기다리라고. 삼성그룹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나 이런 사정인데 좀 허락해주면 대구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양해가 됐어요. 근데 옛날이죠. 아침에 갔다가 이제 저녁까지 고생해야죠. 강사료는 삼성그룹에 간 거 반도 안 되죠. 그땐 또 자가에 오던 때니까요. 삼성그룹에 차다 보내주고 그러지 않아요? 나는 손해죠. 그래도 아마 내가 내 아내 보고서 나 삼성그룹 그만두고 대구 간다 그러면 가져오려고 그랬을 거예요. 권해 가느냐고 말이죠.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여튼 갔어요. 저녁에 이제 서울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내가 대구에 가기를 잘했다. 지금까지는 왜 일을 하느냐, 돈 때문에 일했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은 무가치할 뻔했다 말이야. 이젠 달라져야겠다. 그러니까 달라진 게 뭐냐? 돈보다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찾을 줄 알아야겠다. 그때 제가 그 한 단계 좀 바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무슨 일이 더 중요하냐 하지, 무슨 일이 더 수입이 많으냐 하는 생각은 좀 안 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사니까요, 미안합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산 보람이 있어요. 그때 내 가치관을 바꾸지 못했으면 돈의 노예가 될 뻔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살던 집이 있는데요. 도로가 많이 생기고 앞뒤가 다 상가가 되니까 복잡해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팔고서 좀 조용한 데로 이제 갔어요. 그때 내 뒷집에 우리 연세대학교 교수가 있었는데요. 나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고. 여기 건축 다시 해가지고서 식당을 만들든지 뭐 하게 되면 수입이 많이 생길 텐데
그 왜 좋은 자리 내놓고 가느냐고 말이죠. 그래요. 근데 나는 내 생각엔 민구하니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 그게 돈벌이 하는 게 내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난 그 능력이 없어서 가야겠다고 갔어요. 근데 내 뒷집 사람은요, 거기다 이제 집을 잘 짓고서요, 이제 그 수입을 좀 올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20년쯤 지난 다음에 그분이 요새는 세상 떠난데 보니까요, 나는 보람있게 살았어요. 이걸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보람있게 살았는데요. 이 친구는 교수로 있다가 이제 정년퇴직하고 나서 그거 가지고 돈벌이 하느라고요, 고생 많이 하고요. 얼마나 벌었는지 몰랐는데 그 미래가 없었어요. 일이 돈보다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일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80쯤 되고 나니까요, 이제 생활도 좀 안정되고 그러니까요, 또 조금 달라지대요. 그 민구하니 내가 가서 돕지 않으면 안 되려면 내 돈을 써도 가야 한다 말이에요. 내가 좀 내 비용을 내더라도 그 일은 내가 가서 도와줘야겠다 하면 내가 해야겠다 말이죠.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또 한 15년 넘었네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그 이상하대요. 그렇게 살기 시작하니까요, 수입도 생기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고맙게 생각해요. 존경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거 다 받고 갔다 오면요, 그쪽에서 다 고맙게 생각 안 해요. 근데 내가 비용을 주고 가서도 오게 되면요, 몇 번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거 인생이에요. 그 조그마한 걸 주고서 많은 고마움을 느끼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회가 성장하는 거 하고요, 또 개인의 경제관이 성장하는 거하고 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개인은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요, 또 사회도요, 경제 가치를 창출해서 공유하는 사회가 돼야겠네요. 이제 우리가 그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아마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죠. 전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뭐 대통령 탄핵받는 일이나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좀 이렇게 걱정스러운 문제가 없이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생각에 좋은 점도 있지만요, 한 개인이나 사회가요, 아무 걱정 없이 조용히 살게 되면요, 성장을 못해요. 경쟁에서 져요. 이게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가의 이제 견해인데요. 그래서 이제 서양 격언이 무슨 말이 있는고 하니, 악마는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신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 그 얘기죠. 개인이나 민족이 자꾸 이렇게 시련을 겪는 동안에 역사가 단축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야겠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는가 하는 걱정을 우리 많이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 한 가지 놓친 거 있어요. 그거는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건데 그걸 놓쳤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바다 이쪽하고 저쪽하고 줄이 하나 있는데 항상 피곤하고 어려울 때 문제가 생기면 그 줄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걸 놓치게 되면요, 파도에 휩쓸려서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거 뭐 하나 놓친 거 있어요. 그 놓친 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아마 책 가운데도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라톤 개척해준 손기정홍이 이제 세상 떠나기 얼마 전이에요. 내가 종로에 있는 어느 세무사한테 뭐 좀 물어보려고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그 세무사가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여기 오시다가 손기정홍이 지금 바로 다녀가셨는데 길에서 만났었어요. 그래요. 못 만나는데요. 그랬더니 지금 바로 다녀가셨는데 아마 어긋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분은 나보다 더 나이 많고 이제 뭐 이렇게 다니시는 것도 어렵고 그럴 텐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무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 손기정홍이 오래간만에 찾아오더니 전생 바쁘지 않아? 뭐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나 좀 도와줘. 뭐 도와드릴까요? 내가 최근에 어디서 상을 하나 받았는데 상금도 좀 생겼다고. 근데 세금을 먼저 내고 내가 사용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왔는데 내가 세금 내는 거 좀 도와달라고.
선생님은 연세도 높으시고요. 고정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신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대한민국의 혜택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아왔는데 공짜 돈이 생겼을 때 세금이라도 좀 내면 그래도 마음이 편해서 그런 거니까 좀 나 도와달라고. 아 그러시면 제가 도와드려야죠. 그러다 계산해서 보여드렸더니 쓱 보시더니 요것밖에 안 되나? 그런단 말이죠. 이거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주 많이 내는 방법도 있지. 나 아마 이게 마지막 세금일 거야. 공짜 돈 생길 때 세금이라도 내야지 내가 대한민국에서 할 일이 없지 않아. 그러니까 좀 많이 내는 걸로 계산해줘. 좀 많이 내는 걸로 해드렸더니 쓱 보시더니 됐어. 그만하면 됐어. 그러더니 아주 가시는데요. 긴 복도를 걸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배웅하고 왔는데 와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나라가 없는 일제시대를 사셨으니까 항상 나라가 먼저라고나 말이죠.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대한민국의 혜택을 내가 받고 살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 세대는 다 그럴 겁니다. 근데 그 어른을 보내고 나니까 뭔가 이게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때 나보고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도 일제시대를 사셨으니까 비슷한 생각하시겠네요. 그래요. 나는 평양에서 해방되고 2년 살다가 38선 탈북해가지고 왔다고. 그때 대한민국이 나를 품 안에 안아주지 않았으면 나 지금 세계 어디 가서 떠돌이 됐을지 모른다고. 가정도 없고 행복도 다 놓치고 사실 갈 것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런 생각하게 되면 참 대한민국은 너무 고마운 내 조국이라고 말이죠. 그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모든 사회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나라 걱정을 먼저 하게 되면 되는데 그걸 잃어버렸구나 말이죠. 전부가 내 걱정 먼저 하지. 내 직장이나 가정 걱정을 하는데 나라가 먼저 있어야 내가 있다고 하는 단계에 왔는데 지금 그 생각을 다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선진국가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우리하고 뭐 다르습니까? 언제나 나라의 위치에서 생각해요. 네, 국가의 위치에서 생각하세요. 한 2년 전 일이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본의 두 기자죠. 저희 이란 거기에 갔다가요. 그만 IS인가요? 그 사람들이 체포돼서 죽었어요. 죽을 때 그 사람들이 일본 정부에게 돈을 요구했거든요. 네, 2억 몇 억을 달라 하면 풀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 뉴스에서 보셨죠. 처형하는 장면까지 보여주고서요. 일본 정부가 돈 보내주면 보내고 안 보내주면 죽인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베 총리가요. 어떻게 하는가 하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처형당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죽은 사람의 한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인데요. 그 아버지가 뭐라 하는 거 아니, 우리 정부가 내 아들 때문에 그동안 많이 마음 써줬는데 고맙다고 말이죠. 대단히 죄송하다고. 그러나 자기 갈 길을 갔으니까 난 위로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한 기자의 어머니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애가 자랄 때부터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살고 싶다고 안 가도 되는 걸 갈 때 말렸다고. 그래도 가서 저렇게 보람있게 생을 끝냈으니까 괜찮다고 말이죠. 주변엔 여러분에게 다 위로해줘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근데 같은 때에요. 미국 여자 기자가 꽤 피살당했어요. 근데 그 미국에 대해서도 이 IS가 돈을 요구했어요. 얼마 주면 이제 석방해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자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메리카는 절대 나 때문에 돈 보내지 말라고 말이죠. 불의에 타협하는 아메리카를 원하지 않는다고. 나는 정의를 위해서 여기 와서 희생당하면 되는데 나 때문에 돈 보낼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리고 처형당했어요. 우리가 그런 예를 쭉 보게 되면요. 너무 내 생각을 먼저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는 거 보면요. 전부 내 고장, 그죠? 나라 걱정을 좀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저도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30여 년 살면서 가만 보면요, 많은 교수들이 대학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나, 그건 너무 많이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요, 정년퇴직하고 나면요, 대학도 그 사람들을 잊어버리고요, 사회에서도 버림받아요. 그런데 같은 교수를 있으면서 학교를 위해서 항상 마음쓰고 노력하고 애교심을 가진 사람은 처장도 되고 학장도 되고 총장이 돼요. 대학을 사랑했으니까 대학의 주인이 돼요. 그런데 학교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요. 뭐 아무렇지 않은 평교수들인데 이렇게 만나서 쭉 얘기해 보면요, 사회 걱정, 나라 걱정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만나면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대학에서 뭐 학장이 되거나 총장도 된 건 아닌데,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도 전부 사회에서 일해요. 사회가 요청해요. 난 내 친구였던 아까 두 분도 소개했는데요. 안병욱 선생, 김태일 선생 이렇게 50년 동안 친구를 지났는데요. 60대 때까지는 만나면 항상 공부하는 얘기 하대요. 나도 모르게 그래요, 공부를. 근데 60이 넘고 나니까요. 그저 나도 모르게 전부 사회 걱정이에요. 교육에 대한 걱정이고요. 나라에 대한 걱정이고요. 이게 우리가 책임을 못 다하니까 미안하다는 걱정이고요. 전부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요, 뭐 이렇게 총장이 됐거나 그렇지는 않으래요. 그저 90될 때까지 움직일 수 있는 때까지 일해요. 왜요? 사회가 요청하게 돼요. 나는 내 정말 그 은사라고 하긴 좀 스승이 될 만한 분이 이제 도산 안차원 선생이고 인천 선생이고 그런데요. 지금 와서 가만 생각해 보면요. 내 옆에 친구들이 다 훌륭한 친구들이었는데 그걸 내가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근데 그 친구들이 누구냐? 그저 평범하게 살면서도요. 항상 사회 걱정, 나라 걱정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드시게 되면요. 한 70쯤 넘게 되면요. 더불어 함께 일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행복해요. 그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이게 같은 뜻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친구가요. 제일 행복해요. 그 사람들이 늦도록 일하고요. 보람 있고요.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닌데요. 가만 살아보니까요. 그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한 번 안병욱 선생님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김생 우리 셋이서 그저 열심히 살아왔는데 바쁘게 사느라고 우리끼리 만나서 즐거운 시간은 이제 보니까 거의 못 가져서 근데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씩 정해가지고 그날은 우리 좀 차도 같이 마시고 점심도 같이 먹고 좀 우리끼리 좀 즐거운 시간 가지면 어때? 그래요. 나도 좀 그런 거 원했다고 김태길 선생한테 전화 걸게. 김태길 선생한테 전화 걸었어요. 안생 생각도 그리고 내 생각도 그런데 김생 우리 이젠 좀 우리도 서로 만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태길 선생이 전화를 쭉 봤더니 그거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또 다른 생각도 해봤어? 그래요. 또 다른 생각이 뭐냐고. 우리는 지금 늙었다는 생각을 못하고 사는데 남들이 보면 다 우리 80대 중반이야. 전 갈 나이가 돼서 우리도 갈 준비를 해야 하고 그래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가 누가 먼저 갔다 하게 되면 갔구나.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또 만나서 정을 잔뜩 쌓았다가 누구 한 사람 가봐. 가는 사람이야 모르지. 남는 사람이 그 얼마나 힘들겠어. 그 생각도 해봤어? 그래요. 또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 또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한 시간 다시 전화 걸었어요. 김태일 선생님 우리하고 좀 다르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선생님도 가만히 있더니 그것도 그렇다. 너무 늦었다. 말이죠. 그랬어요. 아마 김태일 선생님 먼저 가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가니까요. 삼각형에 한 각이 빠지니까요. 그거 이상하대요. 그것도 얼마 했더니 안생이 또 좀 건강 느꼈겠죠. 전화가 왔어요. 뭐 할 얘기도 없는 전화예요. 전화 내용이 뭐인가 하니, 김생, 이건 내 예감이야. 내 예감인데,
우리 셋이 있다가 김태일 선생 먼저 가셨고, 암만 해도 아마 김생 아마 혼자 남을 것 같아. 그래요. 왜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보다도 며칠 내가 생각해 보는데 암만 해도 김생 혼자 남을 것 같아. 그 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좀 이렇게 즐거운 얘기 아니니까요. 그래서 전화 걸었다고 그래요. 전화를 받고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혼자 남아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 다 갈 길이 가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용기 가지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다 남겨는 좀 다 마무리해주면 더 좋고 그 얘기하고 싶어서 아마 전화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생도 가고 지금 나 혼자 남았는데요. 지방 어디 강연을 가든지 어디 가면요. 전부 안생 얘기해요. 참 고마웠다고 말이죠. 우리 그 시대에 참 고민했는데 안생 때문에 참 위로 많이 받고 그렇다고 말이죠. 다 고맙게 생각해요. 또 조금 나이 아래되면 김태일 선생 고맙다고 다 그래요. 그래 내가 그 인사는 지금 내가 받거든요. 내가 받으면서 얻는 결론이 뭔고 아니 유명해진다 뭐 다른 사람들 날 인정해 주면 좋겠다. 그게 귀한 게 아니고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인사를 많이 받는 사람이 제일 행복했구나. 그 사람보다 더 보람인 사람이 없구나 말이죠. 내 주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상 좋은 인생이 없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제 남은 여생을요 어떻게 꾸며나가고 이 다음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할 때 같은 직장에서 같은 친구들끼리 고맙다고 말이죠. 감사하다고. 그 인사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요. 보람있게 살고요. 그 마음이 이렇게 쌓여가지고서 우리 역사가 되고 민족의 희망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좀 그런 생각을 한 번쯤 정리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